오늘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이 고위공직자 임용 규정을 마련을 하자 뭐라고 주장을 했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좀 그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고위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런 소모적 논란을 빨리 없앨 필요가 있다. 또 앞으로도 있을 새 정부의 인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을 운영할 좋은 인재의 기준, 이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마련해보자 하는데 의견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기획분과위원회에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기존의 우리 자문위원들은 물론이지만 여야의 많은 경험이 있는 정치권 또 원로들,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서 최적의 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고요. 후보 시절 대통령이 약속한 5가지의 원칙에서 후퇴했으니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천명해달라는 야당의 주장도 이해는 됩니다. 또한 대통령이 밝힌 인사의 큰 원칙은 준수하겠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과 경우를 감안해달라며 국민과 정치권의 양해를 구하는 청와대의 고민도 살펴봐야 합니다.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한층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는 컸지만 개인 신상 털기에 집중되는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바른정당이 인사청문회 통과 기준을 조속히 정하자고 제안했고 주요 언론들도 사설을 통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우리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저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런 비슷한 내용은 사실 박근혜 정권 초기에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렇게 지금 정권마다 초기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인사 참사가 벌어지고 있고 또 그때마다 이제 여당 쪽에서는 뭔가 개선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잘 안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번 우리가 정치권 전반에서 한번 검토할 시기는 왔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그 이전부터 있었고 또 그때도 여러분들이 낙마를 쭉 해왔죠. DJ 정권에도 2번이나 낙마를 했고 뭐 계속 낙마를 해왔고 지금 이제 장관들까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디테일한 기준들을 안 잡다 보니까 그때 따라서 원칙 없이 뭐 여론에 따라서 낙마하기도 하고 정치 공세가 될 수도 그렇죠. 정치 공세가 될 수도 있고 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 버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사실 지금 이 세 분의 같은 경우는 보면은 과거에 이미 장관에 임용됐거나 총리에 임용됐던 사람들한테 드러났던 수많은 흠결에 비하면 흠결 자체가 적은 건 사실이죠. 적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또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에게 이 정도 흠결이면은 우리가 충분히 용인하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에 대한 그런 기준을 국민적 합의를 지금 만들 때는 됐다. 이번 인사와 관계없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런 잣대는 지금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청와대에서도 뭐 워크숍이 있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이 발표가 있었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여권 전체에서 지금 이게 이제 다급함을 좀 느낀 거죠. 그렇지만은 뭐 야권이야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정치 공세를 통해서 전력을 정비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공방은 계속 되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한번 기준은 대토론회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또 될 줄도 한번 좀 지켜보겠는데 양 변호사님,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아예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위장 전입의 이름에 그냥 어떻게 보니까 묶여져 버렸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나가는 과정 또 지방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뭐 우편물 같은 것을 수령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소지만을 옮겼었고 주소지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전세를 내준 곳에 대신 거기에 이제 우편물 좀 대신 아무한테나 뭐 부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주변에도 보니까 이 밖에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 뭐 해외 출장을 간다거나 이럴 때 장기간 출장할 때 옮겨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제가 이게 주민등록법이 예전에 만들어진 것이라서 현재의 법과는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사정 때문이거든요. 김상조 이제 그 내정자 같은 경우는 또 특히
특히 국민들께서 처음에 봤었을 때는 하필이면 이제 사교육 열풍이 굉장히 많은 좋은 학군에 또 주소지가 있다 보니까 주소를 옮긴 곳이 옮긴 곳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혹시 의혹이 갔었는데 청와대에서 검증을 해본 결과 실제 본인이 밝힌 부분이 맞았다라고 한다면 이것마저도 또 이게 위장 전입이냐. 그래서 제가 이 법이 문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특별한 일정이 없이 이 문제를 분명히 고민을 했을 텐데 협치라는 것이 사실 이런 순간에 발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 뭐 이낙연 후보자,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앞으로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 있어서 야당과의 관계를 이 하나의 이 디딤돌을 놓는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취임한 당일날 바로 야당 당사를 찾을 정도로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 상당한 공을 지금 보였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딴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약한 부분을 이렇게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의 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야당의 분명한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당,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나 아마 여당 입장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이런 정치적 사안마다 모든 일마다 대통령이 나와서 결국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협치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낮은 자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오히려 끈끈이 야당이 끌려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본인이 지금 내건 약속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지금 못 지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치적으로 이 게임에서 졌다.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대하는 태도 좀 남다르게 하구나. 오히려 저는 이 국민적 기대감이 높은 것을 지금 업고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찬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뭐 직접 뭐 이렇게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다기보다도 내일 또 마침 또 수석하고 보좌관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물밑에서 이 야당의 뭐 지도부나 원내대표하고 이렇게 뭐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람을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이 좀 너무 지금 높아져 있는 이 기준치를 어느 정도 현실에 맞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걸 야당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향후 국정 5년의 성공 여부를 가로지르는 가늠할 수 있는 참 중요한 하나의 고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준 의원께서 지금 차 교수께서 지적해 그 정도 수준이면은 이낙연 후보자 문제는 좀 풀릴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근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게 일단 이낙연 문제가 풀려야지 그다음 인사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59%의 국민들도 지금 문재인 스타일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주변에도 보수인 분들 보면 다른 건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대통령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기를 이용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공개적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요. 대신에 청문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 청문위원들. 다 전화하라고 저는 충고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사례를 보면 정말 힘든 시기에 전화를 가장 많이 한 분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레이건 대통령 하면 그 이미지가 굉장히 부드럽하지만 야당에 그렇게 집요하게 전화하고 만나고 설득하고 그게 사실은 대통령이 할 가장 많은 일입니다.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때는 직접 만나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어쨌든 굉장히 많은 야당 의원들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카드는 뭐냐? 다른 장관은 모르지만 이낙연 총리만큼은 여러분이 좀 봐달라. 그럼 뭐 인정사정을 호소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뒤에서 설득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아까 나왔던 이 청문회 기준을 바꾸는 거는 저는 이거는 이 문재인 정부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덕성 부분하고 자질 부분은 분리해서 하고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런데 이게 정권마다 자기 이제 이용 목적에 따라서 계속 도덕성으로 이제 치고 나오는데 이거는 좀 이제 끊어야 될 때가 됐고 다만 능력만큼은 치열하게 토론을 하되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를 하는 게 좋은데 이런 문제는 여야 의견 합의하지 않으면 이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여야가 한번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건 모르지만 청문위원이나 여야 대표,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뒤로
계속 설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후보자 문제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그럼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냐? 그렇죠. 사실은 이 얘기하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봐는 게 맞거든요. 사실 총리 하는데 뭐 위장 전입했기 때문에 총리 뭐 한다? 이 말이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공약으로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 글쎄요 뭐 진 의원님은 다 맞지만 실제로 총리 하는데 저 부분이 도덕적으로도 문제 크게 된다고 또 보기도 어렵고요. 자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사실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지금 뭐 병역이라든지 병역도 지금 문제 별로 없지만 위장 전입 하나 갖고 지금 계속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저걸 갖고 굳이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있지만 대통령의 어떤 공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은 또 못 넘어간다는 그런 상황이고 막 결과론적으로 뭐 다들 말씀을 좀 했지만 어떤 식으로라든지 좀 얘기가 좀 돼야 될 부분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가 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거 하나만으로 뭐 이낙연 후보를 인사청문회에서 탈락시킨다. 이래 되면 또 오히려 역공이 또 가능한 상황이 되고 국정 지지도가 지금 많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야당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인사청문회 부분에서 처음으로 제동이 좀 걸릴 것이다. 하는 것은 뭐 이 정부 출범할 때 누구나 다 예상을 했던 거죠. 왠가 하면 뭐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물론 뭐 먼지가 아주 많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적게 나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뭐 아주 적게 나지만 어쨌든 먼지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또 이 정부에 바라는 수준 도덕적 수준이 워낙 높은 데다가 대통령의 말씀 중에도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청와대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이제 청와대의 뭐 정무라인이 수석에서부터 비서관들이 열심히 청문위원들하고 여야 대표들에게 지금 전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는 사실은 충분히 뭐 양해해 줄 수 있고 양해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국민들도 상당한 수준이 60%가 넘는 국민이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만큼 청와대 이후의 노력, 뭐 사실은 오늘 밤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노력들이 모아진다면 뭐 총리 인준은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동의를 해주고 후퇴를 하려면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라는 것이 결국은 청와대가 얼마만큼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뭐 청문위원이든 당 대표들에게든 대통령이 양해를 좀 구하는 전화 정도가 있으면 뭐 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거다. 지금 어쨌든 정무수석에서부터 비서관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당들 같은 경우에는 야당 내부의 사정이 조금 안 좋지 않습니까? 다들 당내 지지율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바른정당과 통합 얘기까지 나왔다가 그렇지 않은 쪽으로 또 선회를 하면서 당을 추스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바른정당대로 어쨌든 대선 이후에 그래도 원내 교섭단체 유지하긴 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다 보니까 각 당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만 이렇게 높다라는 게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혹시 이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을 믿고 우리를 너무 이렇게 밀어붙일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협치가 진행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차관 인선은 자동적으로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 그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후속 인사를 계속적으로 감행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민적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좀 독선적인 정국 운영을 한다는 비판의 받을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그 낮은 자세로 좀 속도감을 조금 이 속도를 조금 톤다운 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은 뭐 저는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내일 아마 본회의에서는 아마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이 청문 특위에서 아직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31일 날 본회의가 다시 또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마 어떤 식으로든 아마 채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물론 뭐 이 인사안 같은 경우는 국회 선진화법에 지금 이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장 직권 상정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지금 뭐 여소야대 국민에서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지금 다 신중한 그러한 기조를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속 장차관 인사조차도 상당히 조금 속도를 늦추면서 아마 야당을 어떤 식으로든 야당을 좀
껴안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야당과 좀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거네요. 근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조금 인사를 천천히 하는 게 좋은 이유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당선되자마자 실전에 투입했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나 총리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내각은 조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몰랐던 문제가 불겨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도 보면 장관 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야, 청문회 하고 나니까 나도 몰랐던 비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왜냐하면 일반인들은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낙연 후보자만 하더라도 기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관료를 오래 한 분이나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은 의외로 이런 흠결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뭐 교수나 기업가나 특히 뭐 외국에 살았던 분들은요. 한번 이런 검증 한번 받아보면 진짜 본인도 몰랐던 어마어마한 것들이 터져나오는데 제가 봐도 지금 양 변호사나 이런 분들 말씀처럼 그게 장관직 하는데 문제 있는 건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하고 나는 평등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지?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검증을 더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대 내각에 대해서는 야당도 저는 조금 양해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 뭐 인수위도 없이 바로 시작했는데 뭐가 튀어나왔다 해서 여기서 전부 다 브레이크를 걸면요. 특히 총리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부가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양해를 하는 게 맞다.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최순실 게이트로 나온 적폐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이런 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후보자를 고를 때 능력도 중요하지만 좀 흠결이 적은 사람을 골라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강경화 후보자나 이런 분들도 지금 인사청문회에 막상 들어가게 되면 지금도 우리가 몰랐던 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정윤세 탈루 의혹 같은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좀 청와대 민정 라인이 좀 신중하게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그 다음 인사에서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박 변호사님 또 논란이 된 게 이제 이른바 문자 폭탄이라는 건데 이 문자 폭탄을